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다.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해.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어린애인 게 즐거워. 또 현명한 어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어른인 것이 기쁘네. 어떤 나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미치 앨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중에서 어린 시절 동무들과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별을 주우러 뛰어간 적이 있다. 몇 시간을 달려가 풀밭을 헤매는데 한 친구가 별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우르르 몰려가자 친구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내밀었다. 너도 나도 한 번씩 만져보았다. 조금 따뜻한 것 같았다. 그때 별똥별을 줍던 소년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옆에는 그 소년 또래의 손녀딸이 할아버지, 별똥별은 유성이고요. 지구로 떨어질 때 대기권에서 다 타버린답니다. 라고 똘똘하게 일러준다. 기특한 손녀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는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별똥별 줍던 소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아직도 유성은 별이 누는 똥이라고 생각하는 소년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 소년 말고도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2~3시간 열강을 하는 젊은 청년의사도 있으며 안방처럼 드나들던 히말라야 고산에서 가쁜 숨을 쉬며 이제 산은 물이다 라고 인정하는 나이 든 산악인도 살고 있다. 인생의 시기마다 수많은 경험을 하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10살 때는 20살의 마음을 모르고 30대에는 중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당연하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인간은 익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20살이 되었다고 10대의 발랄함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 40이 넘었다고 자식들에게 꼭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줘야 할까? 노년이 되었다고 날마다 점잖은 얼굴로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가끔 가족과 동료, 제자들에게 엉뚱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양복 정장에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늘 메고 다니는 크로스백 안에 사막에 떨어져도 사흘간은 버틸 수 있는 서바이벌 키트가 들어있다고 먼저 소문을 내는 시기다. 전형적인 교수의 모습과는 다른 말과 행동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즐거워한다. 튀려고 한 행동은 아니다. 나는 그저 실용적이고 자유분방한 생각을 즐겨할 뿐이다. 언젠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시장에서 사먹는 떡볶이 맛을 보여주고 싶어 손수레와 떡볶이용 사각팬, 가스통을 직접 사서 떡볶이 집처럼 꾸몄다. 나도 빨간 앞치마를 둘러 떡볶이 할아버지로 변신했다. 그렇게 한동안 진행했던 떡볶이 봉사는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였다. 제자들의 회갑 잔치를 스승인 내가 치러준 적도 있다. 나의 회갑을 축하해 준 것에 대한 나름의 보답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처음 가르친 제자들이 60세가 되었음을 알았다. 나의 첫 제자들이 어느새 회갑이라니 감회가 유별났다. 나는 제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20장씩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그 사진에 글을 첨부하여 60년 이란 제목의 CD를 구웠다. 그리고는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회갑 기념으로 CD를 선물했다. 조촐한 회갑 잔치였다. 교수님이 제자 회갑 잔치를 차려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며 개면쩍어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말했다. 살면서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 서로 즐겁고 좋았다면 이것이 새 형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스승이 제자 환갑을 치러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나의 일탈에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제자 아끼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면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해주면 돼. 나는 내가 스승이라는 이유로 목에 힘만 주고 싶지 않았다. 나의 마음에는 장난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소년이 살고 있다. 아,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나이 들었다고 억누를 필요는 없다. 물론 평상시에도 소년의 치기로 살아간다면 문제겠지만 가끔 모두에게 행복함을 주는 느슨함은 꼭 필요하다. 나이답게 사는 것이 언제나 엄숙하게 살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하다. 인생이 재미있다. 그것을 잘 조율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이다. 무작정 돈을 모으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단지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상대적 빈곤감과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능력이 없어 욕심이 닿지 않으면 마음을 고쳐먹고 편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 도연, 조용한 행복 중에서.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 나는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다. 의식주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돈을 손에 쥐어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는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아들이 돈을 만지는 것을 싫어했다. 학교에 낼 돈이 있으면 꼭 봉투 안에 넣어 주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모르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 결혼한 뒤에는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주고 용돈을 탔었다. 아내 또한 내 어머니처럼 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관리해 주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정년 때 받은 퇴직금이 얼마였는지조차 모른다. 부끄럽지만 나는 두 여인 덕분에 돈을 몰랐다. 돈이 늘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다. 돈이 없어 아이들 장난감도 사주지 못해 서글펐던 적도 있다. 하지만 돈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했던 기억이 없다. 천성적으로 나는 돈에 대해 무감각했다. 돈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한 적도, 돈을 많이 벌겠다거나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1980년대 부동산 광풍이 몰아칠 즈음, 당시 집 한 채 값에 적금을 타서는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 몽땅 써버렸다. 가난한 남편에게 시집와 산에서 텐트를 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야 했던 아내에게 세계 여행을 시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만약 그때 그 돈으로 말죽거리 어딘가 땅을 샀더라면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말죽거리 땅이 내 것이든 아니든 나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솔직히 말해 결혼 당시 주머니가 넉넉했다면 산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내 형편이 그랬다.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가능한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떠난 것뿐이다. 그런 내 처지에 화가 나거나 열등감 따위는 없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나의 뻔뻔함에 아내가 서운했다는 말을 뒤늦게 했을 정도였다. 도남동 산꼭대기에 전셋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도 그랬다. 아내의 알뜰함으로 장만한 우리 집에서 처음 자던 날 밤, 벅찬 기쁨 속에 오늘의 마음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몇십 년이 흘러 그때보다는 훨씬 부자가 되어 그 집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좀 놀랐다. 이 작고 허름한 집을 마련하고는 그토록 좋아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집에서 보낸 첫날 밤, 오늘의 마음을 잃지 말자던 나와의 약속이 지금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었음을 나는 비로소 알았다. 돈이 나를 시험한 적도 있다. 네팔 의료봉사를 오랫동안 잘했다고 모 방송국에서 나에게 사회봉사상을 주었다. 상금이 1,000만 원이었다. 상금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고민했다. 1,000만 원을 어디에 쓸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근사한 밥을 사줄까? 집을 고칠까? 아니, 그 정도는 어림없다. 1,000만 원에 맞게끔 쓰려면 어디에 써야 할까? 잠이 안 왔다. 1,000만 원 갖고도 이렇게 온갖 머리를 굴리는데 10억, 100억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이해가 갔다. 수상 소감문을 쓰라기에 책상에 앉았다. 상금이 1,000만 원이란 소리를 듣고 난 뒤부터 일어난 내 생각의 변화를 적어 나갔다. 환장할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금을 네팔 봉사 캠프에 기증하겠다고 썼다. 그러고 나니 잠이 왔다. 나의 상금 기증 소식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밤만 들어야 하는 칭찬이었다. 대학 교수, 의사 직함을 달고 온갖 사회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까지 모두 가지려고 했다니 참 치사한 짓이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형편을 알고 그에 맞게 사는 것이다.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더 많이 욕심을 내는 것 또한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내 형편에 1,000만 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었으니 나는 분수를 모를 뻔했다.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순간 부족해지는 이치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돈의 중요성만 강조되다 보니 반대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다. 돈과 물질을 배타적으로만 보고 행복에는 꼭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돈의 의미가 왜곡된다. 가치 있는 돈마저 외면해 버리게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미친 소리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1순위는 돈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제대로 다루는 훈련이다. 나는 부모에게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 나의 손자들은 어리지만 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돈으로 뭐 할 거냐고 물으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그렇게 차곡차곡 주체적으로 돈을 다루는 법을 알아가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언제나 돈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노년은 돈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돈 때문에 눈물 안 흘리려면 젊어서부터 돈에 대한 내공을 쌓아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억이 생겨도 행복하게 쓸 줄 모르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여기고 더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된다. 돈에 대한 균형감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준다.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저축이다. 그런데 돈만 저축할 게 아니라 마음도 저축해야 한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도 다져야 한다. 돈만 저축하면 노후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을 저축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불행하다. 자본주의는 겁을 준다. 노년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재촉한다. 여행도 가고 골프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돈이 떨어진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여행은 안 가도 그만이다. 자동차도 버릴 수 있다. 돈이 없다고 대우해 주지 않는 곳은 안 가면 그만이다. 노후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이런 각오가 더 중요하다. 인간 수명 100세다. 준비할 것도 많지만 이런 마음가짐도 저축해 두면 더 든든하지 않겠는가? 노후 준비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인생 계획에서 노후 자금은 매우 중요한 의무사항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력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경제력을 단순히 돈에만 국한하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 든 후의 삶을 생물학적 수준에 머물게 한다. 모아놓은 돈으로 먹고 자고 놀고 즐기다 삶을 끝내는 것 말이다. 경제력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재미없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물적, 정신적, 인적 자원을 잘 결합시켜 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경제력에 포함시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돈으로 대표되는 경제력을 의미 있게 쓰려는 노력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비록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돈을 쌓아놓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삶보다 훨씬 윤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노후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볼 각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노년기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나이 들매 대처하는 방식. 나이를 먹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조금 무뎌졌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고통이 와도 언젠가는 설사 조금 오래 걸려도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지영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중에서 네팔 룸비니 동산에 갔을 때다. 룸비니 동산은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불교의 성지다. 2600년 전 석가족의 왕비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다가 이곳에서 산통을 느끼고 사라수 나무 밑에서 석가모니를 낳았다.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낮은 언덕을 상상했는데 막상 보니 룸비니 동산은 밋밋한 정원처럼 보였다. 문득 앞서가는 한 무리의 여행객들 사이에서 낯익은 한국말이 들렸다. 여기가 룸비니 동산이야. 볼 게 하나도 없네. 실망한 목소리다. 성질하기에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신비롭기는커녕 네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시골 풍경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불교를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한다면 구석구석 성스럽지 않은 곳이 없다. 넓은 땅 위에 서 있는 사라수 나무는 2600년 전 석가모니의 탄생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오히려 성스러움과 신비함은 아주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환경에서 나온다. 예수 또한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 마구간에서 탄생하지 않았나. 평범한 풍경 속에 감춰진 2600년 전 시간을 더듬어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룸비니 동산은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반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헤아린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나이 들어 맞이하는 인생은 룸비니 동산과 비슷하다. 발견하고자 한다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찾아낼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들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이 들매 전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노년은 잔잔한 호수를 떠가는 나룻배다. 나룻배는 동력이 거의 없다. 젊은 날에 소진했기 때문이다.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저어야 하는 나룻배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배의 속도에 맞춰 주위 풍경도 천천히 흘러간다. 평소 보지 못한 많은 것들에 눈길이 닿고 작은 소리도 가깝게 들려온다. 나무의 푸른 이파리, 나무의 둥지를 튼 새들의 지저김, 일렁이는 물결, 그리고 노를 젓는 내 손등에 도드라진 힘줄까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노년은 인생에서 느린 속도가 허락된 시간이다. 노인은 뭐든 천천히 해도 용납이 된다. 노인이 큰 길을 뛰어가거나 허겁지겁 음식을 먹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오감을 온전히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기도 노년이다. 혹자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감각은 떨어질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더 깊고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긴 세월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경험과 여유로워진 시간이 결합하여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친 감각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발견을 통해 인생의 많은 것을 새롭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이다. 나는 거의 날마다 아내와 함께 연구소에 나간다. 연구소는 부부의 놀이터다. 연구소에는 각자의 방이 있다. 사회학을 전공한 아내와 정신과 의사인 나의 공통분모를 살려 가족, 노인, 부부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 관해 연구한다. 연구라고 하니 거창한 프로젝트 같지만 관련 글쓰기와 여러 질문에 대한 조언이 대부분이다. 나는 인터넷으로 사이버 강의를 듣고 청탁 원고를 쓰고 종종 제자들의 안부에 답장을 보낸다. 옆방에 아내가 있으니 편안하다. 당뇨가 있는데도 아내는 가끔 설탕을 넣은 커피를 들고 온다. 그 커피 향이 좋다. 지인들은 물론 낯선 사람들의 방문도 반갑다. 특정 범죄 사건의 정신과적 조언을 구하는 기자들, 또 산에 대한 인터뷰를 하러 오는 이들도 있다. 글을 쓰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그러다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바위가 보인다. 긴 세월 동안 비바람에 닳고 깎인 바위는 영락없는 사람의 옆모습인데 사람들이 나를 닮았다고 했다. 정말 나를 닮았는가 싶어 찬찬히 뜯어본다. 젊은 시절에 이런 느긋한 여유를 즐기기란 쉽지 않다. 늘 내일 다음을 생각하느라 몸과 마음이 바쁘기 때문이다. 학부 시절부터 본 때 묻은 책들, 목욕탕에 가득한 하얀 김, 아들 내외가 간식거리로 사온 전병과자,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떼를 쓰며 울던 기억들. 나이가 들어 비로소 눈뜬 오감은 인생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게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이런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다. 룸비니 동산처럼 말이다. 맥스웰이란 사람이 한 말이 있다.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노년기는 발견의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만약 그가 무엇을 발견하라는 말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혼자 힘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견이 아닐 테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동감이다. 네팔인 친구 라즈반다리 씨와 히말라야 고산 트레킹을 갔을 때였다. 2주 동안 5,000m 고봉을 걷는 일정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도 내 눈은 늘 고봉에 닿아 있었다.
저기 어디쯤에 목적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꽤 높이 올라갔을 즈음 앞서 걷던 라즈반다리 씨가 갑자기 땅바닥에 앉더니 나보고 옆에 와서 누워보라고 했다. 그는 뜬금없이 물었다. 이 선생,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무슨 소리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라즈반다리 씨는 자꾸만 무슨 소리가 안 들리느냐고 여러 번이나 물었다. 미안해서 들린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니 정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풀벌레 소리였다. 바람 소리도 들렸다. 옆으로 눈을 돌리자 벌레들이 꾸물거리고 개미도 열을 지어 기어가고 있었다. 아, 거대한 히말라야도 이런 작은 미물을 품고 있었구나. 나는 놀랐다. 히말라야를 다닌 지 수년이 넘었는데 나는 언제나 높은 산봉우리만 바라본 것이다. 노년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충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다. 생물학적으로 늙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늙어가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갔다. 건강과 에너지, 일과 의욕, 그리고 미래. 그러나 나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 많은 시간과 깊어진 눈과 즐길 줄 아는 여유다. 그것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것이다. 날이 며칠 춥더니만 연구소 욕실물이 얼었다. 해마다 겨울이면 얼곤 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걱정하기에 가서 봐주는 척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3월 어느 날이면 또 여지없이 물이 콸콸 나오곤 했다. 이런 여유는 노인이 부려야 어울리지 않겠는가.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다.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해.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어린애인 게 즐거워. 또 현명한 어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어른인 것이 기쁘네. 어떤 나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미치 앨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중에서 어린 시절 동무들과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별을 주우러 뛰어간 적이 있다. 몇 시간을 달려가 풀밭을 헤매는데 한 친구가 별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우르르 몰려가자 친구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내밀었다. 너도 나도 한 번씩 만져보았다. 조금 따뜻한 것 같았다. 그때 별똥별을 줍던 소년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옆에는 그 소년 또래의 손녀딸이 할아버지, 별똥별은 유성이고요. 지구로 떨어질 때 대기권에서 다 타버린답니다. 라고 똘똘하게 일러준다. 기특한 손녀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는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별똥별 줍던 소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아직도 유성은 별이 누는 똥이라고 생각하는 소년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 소년 말고도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2~3시간 열강을 하는 젊은 청년의 사도 있으며 안방처럼 드나들던 히말라야 고산에서 가쁜 숨을 쉬며 이제 사는 무리다 라고 인정하는 나이 든 산악인도 살고 있다. 인생의 시기마다 수많은 경험을 하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10살 때는 20살의 마음을 모르고 30대에는 중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당연하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인간은 익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20살이 되었다고 10대의 발랄함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 40이 넘었다고 자식들에게 꼭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줘야 할까? 노년이 되었다고 날마다 점잖은 얼굴로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가끔 가족과 동료, 제자들에게 엉뚱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양복 정장에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늘 메고 다니는 크로스백 안에 사막에 떨어져도 사흘간은 버틸 수 있는 서바이벌 키트가 들어있다고 먼저 소문을 내는 시기다. 전형적인 교수의 모습과는 다른 말과 행동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즐거워한다. 튀려고 한 행동은 아니다. 나는 그저 실용적이고 자유분방한 생각을 즐겨 할 뿐이다. 언젠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시장에서 사먹는 떡볶이 맛을 보여주고 싶어 손수레와 떡볶이용 사각팬, 가스통을 직접 사서 떡볶이 집처럼 꾸몄다. 나도 빨간 앞치마를 둘러 떡볶이 할아버지로 변신했다. 그렇게 한동안 진행했던 떡볶이 봉사는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였다. 제자들의 회갑 잔치를 스승인 내가 치러준 적도 있다. 나의 회갑을 축하해 준 것에 대한 나름의 보답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처음 가르친 제자들이 60세가 되었음을 알았다. 나의 첫 제자들이 어느새 회갑이라니 감회가 유별났다. 나는 제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20장씩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그 사진에 글을 첨부하여 60년 이란 제목의 CD를 구웠다. 그리고는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회갑 기념으로 CD를 선물했다. 조촐한 회갑 잔치였다. 교수님이 제자 회갑 잔치를 차려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며 개면쩍어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말했다. 살면서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 서로 즐겁고 좋았다면 이것이 새 형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스승이 제자 환갑을 치러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나의 일탈에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제자 아끼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면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해주면 돼. 나는 내가 스승이라는 이유로 목에 힘만 주고 싶지 않았다. 나의 마음에는 장난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소년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나이 들었다고 억누를 필요는 없다. 물론 평상시에도 소년의 치기로 살아간다면 문제겠지만 가끔 모두에게 행복함을 주는 느슨함은 꼭 필요하다. 나이답게 사는 것이 언제나 엄숙하게 살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하다. 인생이 재미있다. 그것을 잘 조율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이다. 무작정 돈을 모으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단지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상대적 빈곤감과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능력이 없어 욕심이 닿지 않으면 마음을 고쳐먹고 편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 도연, 조용한 행복 중에서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 나는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다. 의식주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돈을 손에 쥐어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는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아들이 돈을 만지는 것을 싫어했다. 학교에 낼 돈이 있으면 꼭 봉투 안에 넣어 주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모르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 결혼한 뒤에는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주고 용돈을 탔었다. 아내 또한 내 어머니처럼 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관리해 주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정년 때 받은 퇴직금이 얼마였는지조차 모른다.
부끄럽지만 나는 두 여인 덕분에 돈을 몰랐다. 돈이 늘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다. 돈이 없어 아이들 장난감도 사주지 못해 서글펐던 적도 있다. 하지만 돈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했던 기억이 없다. 천성적으로 나는 돈에 대해 무감각했다. 돈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한 적도, 돈을 많이 벌겠다거나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1980년대 부동산 광풍이 몰아칠 즈음, 당시 집 한 채 값에 적금을 타서는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 몽땅 써버렸다. 가난한 남편에게 시집와 산에서 텐트를 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야 했던 아내에게 세계 여행을 시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만약 그때 그 돈으로 말죽거리 어딘가 땅을 샀더라면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말죽거리 땅이 내 것이든 아니든 나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솔직히 말해 결혼 당시 주머니가 넉넉했다면 산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내 형편이 그랬다.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가능한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떠난 것뿐이다. 그런 내 처지에 화가 나거나 열등감 따위는 없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나의 뻔뻔함에 아내가 서운했다는 말을 뒤늦게 했을 정도였다. 도남동 산꼭대기에 전셋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도 그랬다. 아내의 알뜰함으로 장만한 우리 집에서 처음 자던 날 밤, 벅찬 기쁨 속에 오늘의 마음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몇십 년이 흘러 그때보다는 훨씬 부자가 되어 그 집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좀 놀랐다. 이 작고 허름한 집을 마련하고는 그토록 좋아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집에서 보낸 첫날 밤, 오늘의 마음을 잃지 말자던 나와의 약속이 지금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었음을 나는 비로소 알았다. 돈이 나를 시험한 적도 있다. 네팔 의료봉사를 오랫동안 잘했다고 모 방송국에서 나에게 사회봉사상을 주었다. 상금이 1,000만 원이었다. 상금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고민했다. 1,000만 원을 어디에 쓸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근사한 밥을 사줄까? 집을 고칠까? 아니, 그 정도는 어림없다. 1,000만 원에 맞게끔 쓰려면 어디에 써야 할까? 잠이 안 왔다. 1,000만 원 갖고도 이렇게 온갖 머리를 굴리는데 10억, 100억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이해가 갔다. 수상 소감문을 쓰라기에 책상에 앉았다. 상금이 1,000만 원이란 소리를 듣고 난 뒤부터 일어난 내 생각의 변화를 적어 나갔다. 환장할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금을 네팔 봉사 캠프에 기증하겠다고 썼다. 그러고 나니 잠이 왔다. 나의 상금 기증 소식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밤만 들어야 하는 칭찬이었다. 대학 교수, 의사 직함을 달고 온갖 사회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까지 모두 가지려고 했다니 참 치사한 짓이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형편을 알고 그에 맞게 사는 것이다.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더 많이 욕심을 내는 것 또한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내 형편에 1,000만 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었으니 나는 분수를 모를 뻔했다.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순간 부족해지는 이치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돈의 중요성만 강조되다 보니 반대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다. 돈과 물질을 배타적으로만 보고
행복에는 꼭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돈의 의미가 왜곡된다. 가치 있는 돈마저 외면해 버리게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미친 소리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1순위는 돈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제대로 다루는 훈련이다. 나는 부모에게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 나의 손자들은 어리지만 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돈으로 뭐 할 거냐고 물으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그렇게 차곡차곡 주체적으로 돈을 다루는 법을 알아가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언제나 돈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노년은 돈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돈 때문에 눈물 안 흘리려면 젊어서부터 돈에 대한 내공을 쌓아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억이 생겨도 행복하게 쓸 줄 모르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여기고 더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된다. 돈에 대한 균형감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준다.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저축이다. 그런데 돈만 저축할 게 아니라 마음도 저축해야 한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도 다져야 한다. 돈만 저축하면 노후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을 저축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불행하다. 자본주의는 겁을 준다. 노년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재촉한다. 여행도 가고 골프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돈이 떨어진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여행은 안 가도 그만이다. 자동차도 버릴 수 있다. 돈이 없다고 대우해 주지 않는 곳은 안 가면 그만이다. 노후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이런 각오가 더 중요하다. 인간 수명 100세다. 준비할 것도 많지만 이런 마음가짐도 저축해두면 더 든든하지 않겠는가? 노후 준비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인생 계획에서 노후 자금은 매우 중요한 의무사항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력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경제력을 단순히 돈에만 국한하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 든 후의 삶을 생물학적 수준에 머물게 한다. 모아놓은 돈으로 먹고 자고 놀고 즐기다 삶을 끝내는 것 말이다. 경제력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재미없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물적, 정신적, 인적 자원을 잘 결합시켜 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경제력에 포함시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돈으로 대표되는 경제력을 의미 있게 쓰려는 노력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비록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돈을 쌓아놓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삶보다 훨씬 윤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노후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볼 각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노년기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나이 들매 대처하는 방식. 나이를 먹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조금 무뎌졌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고통이 와도 언젠가는, 설사 조금 오래 걸려도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지영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중에서 네팔 룸비니 동산에 갔을 때다. 룸비니 동산은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불교의 성지다. 2600년 전 석가족의 왕비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다가 이곳에서 산통을 느끼고 사라수 나무 밑에서 석가모니를 낳았다.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낮은 언덕을 상상했는데 막상 보니 룸비니 동산은 밋밋한 정원처럼 보였다. 문득 앞서가는 한 무리의 여행객들 사이에서 낯익은 한국말이 들렸다. 여기가 룸비니 동산이야. 볼 게 하나도 없네. 실망한 목소리다. 성질하기에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신비롭기는커녕 네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시골 풍경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불교를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한다면 구석구석 성스럽지 않은 곳이 없다. 넓은 땅 위에 서 있는 사라수 나무는 2600년 전 석가모니의 탄생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오히려 성스러움과 신비함은 아주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환경에서 나온다. 예수 또한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 마구간에서 탄생하지 않았나. 평범한 풍경 속에 감춰진 2600년 전 시간을 더듬어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룸비니 동산은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반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헤아린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나이 들어 맞이하는 인생은 룸비니 동산과 비슷하다. 발견하고자 한다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찾아낼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들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이 들매 전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노년은 잔잔한 호수를 떠가는 나룻배다. 나룻배는 동력이 거의 없다. 젊은 날에 소진했기 때문이다.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저어야 하는 나룻배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배의 속도에 맞춰 주위 풍경도 천천히 흘러간다. 평소 보지 못한 많은 것들에 눈길이 닿고 작은 소리도 가깝게 들려온다. 나무의 푸른 이파리, 나무의 둥지를 튼 새들의 지저김, 일렁이는 물결, 그리고 노를 젓는 내 손등에 도드라진 힘줄까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노년은 인생에서 느린 속도가 허락된 시간이다. 노인은 뭐든 천천히 해도 용납이 된다. 노인이 큰 길을 뛰어가거나 허겁지겁 음식을 먹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오감을 온전히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기도 노년이다. 혹자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감각은 떨어질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더 깊고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긴 세월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경험과 여유로워진 시간이 결합하여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친 감각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발견을 통해 인생의 많은 것을 새롭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이다. 나는 거의 날마다 아내와 함께 연구소에 나간다. 연구소는 부부의 놀이터다. 연구소에는 각자의 방이 있다. 사회학을 전공한 아내와 정신과 의사인 나의 공통분모를 살려 가족, 노인, 부부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 관해 연구한다. 연구라고 하니 거창한 프로젝트 같지만 관련 글쓰기와 여러 질문에 대한 조언이 대부분이다. 나는 인터넷으로 사이버 강의를 듣고 청탁 원고를 쓰고
종종 제자들의 안부에 답장을 보낸다. 옆방에 아내가 있으니 편안하다. 당뇨가 있는데도 아내는 가끔 설탕을 넣은 커피를 들고 온다. 그 커피 향이 좋다. 지인들은 물론 낯선 사람들의 방문도 반갑다. 특정 범죄 사건의 정신과적 조언을 구하는 기자들, 또 산에 대한 인터뷰를 하러 오는 이들도 있다. 글을 쓰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그러다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바위가 보인다. 긴 세월 동안 비바람에 닳고 깎인 바위는 영락없는 사람의 옆모습인데 사람들이 나를 닮았다고 했다. 정말 나를 닮았는가 싶어 찬찬히 뜯어본다. 젊은 시절에 이런 느긋한 여유를 즐기기란 쉽지 않다. 늘 내일 다음을 생각하느라 몸과 마음이 바쁘기 때문이다. 학부 시절부터 본 때 묻은 책들, 목욕탕에 가득한 하얀 김, 아들 내외가 간식거리로 사온 전병과자,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떼를 쓰며 울던 기억들. 나이가 들어 비로소 눈뜬 오감은 인생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게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이런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다. 룸빈이 동산처럼 말이다. 맥스웰이란 사람이 한 말이 있다.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노년기는 발견의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만약 그가 무엇을 발견하라는 말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혼자 힘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견이 아닐 테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동감이다. 네팔인 친구 라즈반다리 씨와 히말라야 고산 트레킹을 갔을 때였다. 2주 동안 5,000m 고봉을 걷는 일정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도 내 눈은 늘 고봉에 닿아 있었다. 저기 어디쯤에 목적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꽤 높이 올라갔을 즈음 앞서 걷던 라즈반다리 씨가 갑자기 땅바닥에 앉더니 나보고 옆에 와서 누워보라고 했다. 그는 뜬금없이 물었다. 이 선생,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무슨 소리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라즈반다리 씨는 자꾸만 무슨 소리가 안 들리느냐고 여러 번이나 물었다. 미안해서 들린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니 정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풀벌레 소리였다. 바람 소리도 들렸다. 옆으로 눈을 돌리자 벌레들이 꾸물거리고 개미도 열을 지어 기어가고 있었다. 아, 거대한 히말라야도 이런 작은 미물을 품고 있었구나. 나는 놀랐다. 히말라야를 다닌 지 수년이 넘었는데 나는 언제나 높은 산봉우리만 바라본 것이다. 노년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충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다. 생물학적으로 늙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늙어가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갔다. 건강과 에너지, 일과 의욕, 그리고 미래. 그러나 나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 많은 시간과 깊어진 눈과 즐길 줄 아는 여유다. 그것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것이다. 날이 며칠 춥더니만 연구소 욕실물이 얼었다. 해마다 겨울이면 얼곤 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걱정하기에 가서 봐주는 척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3월 어느 날이면 또 여지없이 물이 콸콸 나오곤 했다. 이런 여유는 노인이 부려야 어울리지 않겠는가.